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근 북한 동향과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뉴스에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요. 예, 처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불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울 그 강남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지 2년이 됐습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으로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이제 많은 또 화제를 몰고 오셨는데 북한 외교 전문가시고 또 청년과 소통에 늘 앞장서시고 계신데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년 소회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뒤돌아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빨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 2년 동안에 저희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이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기만 했는데 네. 와서 초기 몇 년간은 한국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잘 살고 소득도 높은데 왜 국민들은 불만은 왜 이렇게 많지? 네. 갈등의 폭은 왜 이렇게 깊지?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입법 기관에 들어와서 결국은 한 주체로서 활동해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에 비록 갈등은 좀 많고 깊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이제 법치의 틀거리에서 극복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활동 모습 이런 걸 보고 대단히 우리 사회가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특히 이번 대선 기간에 결국은 이제 격차가 0.73이라는 그런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 승복하고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이 나라가 정상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건 전 세계의 이런 데서 찾아보기 매우 드문 네. 이런 이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그 희망적인 면을 많이 그렇죠. 이제 발견을 네.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국회 그 외통위 소속이시고 특히 이제 북한 쪽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데 지난 주말에 북한이 이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을 이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측이 이제 발표를 보면은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발사 하루가 지나서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움직임 그리고 또 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이제 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왜 이렇게 늦게 발표했느냐, 뭐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만 저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건건이 뭐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군 당국이 발표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르면 발표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르면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좀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의 그런 기술적 제어는 다 파악했는데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총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북한이 이러한 모든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성 차원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은 결국은 이러한 것은 저는 제때에 공개하는 것이 전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패턴을 보면 국민들이 잘 헷갈리는 게 어떤 때는 동해에서 하고 어떤 때는 서해에서 하고 어떤 때는 평양에서 하고 어떤 때는 북중 국경에서 하고 이 발사 지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있는 겁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영토가 대단히 작습니다. 영토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다른 나라처럼 뭐 사막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태평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될수록 주민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항상 동해에서 할 때는 이건 미사일 개발의 초기 단계입니다. 완성도에 따라가면서 내륙, 서해 그리고 마지막 실전 배치전은 북중국경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해상에서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동해상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이 알섬에서 정확히 떨어지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비록 처음 공개하는 미사일이지만은 정확도까지 다 완성돼서 실전 배비에 곧 들어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내고 싶었던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매번 발사할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난해 1월 김정은이 발표한 국방 개혁의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앞으로 향후 5개년 국방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계속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부터 올해 들어와서 발표하는 이 미사일들을 북한이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핵 전투 무력이라고 합니다. 전투 무력. 네. 이건 무슨 의미냐? 이제는 북한이 단순히 시험 발사 단계가 아니라 한반도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뭐냐?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지 말아라. 이젠 다 실전 배치했다. 그러니 향후 5년간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와 미국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 네. 네, 그리고 지난 15일이 태양절이었는데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대규모 열병식이고 또 도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군중 행사만 치렀다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또 도발을 재개를 했는데 북한의 의도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추가 도발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이제 도발을 할 때 보면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네. 어떤 패턴이냐? 우리의 정권 교체기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임기 초반에는 도발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왜냐?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네. 예. 이 문재인 정권 때도 제일 도발 수위가 높은 것이 임기 초반인 2017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나지만 화염과 분노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에는 이런 도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도되는 거 보면 미 정부 당국이랑 발표하는 거 보면 큰 이제 그 열병식 그런 군사 퍼레이드도 준비하고 있고 핵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핵 시설도 다시 재복구하는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SLBM 발사 중에 여러 지금 우리 도발 수위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까지는 이런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관계, 대북 정책에 이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윤 당선인과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그 만찬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에 이제 그 동행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셨다면서요. 윤 당선인한테 남북 정상회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럴 의지가 있다고 대답이 돌아온 거죠. 예. 실제 그렇다면 이제 보수 정권 첫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너무 남북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거의나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윤 당선인에게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당선인께서 쾌히 정상회담을 해야죠. 한다면 저는 판문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소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우리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항상 북한이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만 했습니다. 이건 뭔가면 남북 관계에서 이 정상회담권도 북한이 남남 갈등을 더욱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회에 꼭 북한과 정상회담을 뭐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가능성만 보인다면 정상회담을 이제 실현시켜서 이 정상회담 이것 자체도 진보 정권의 점유물로 만들려는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이제는 좀 허물어는 이런 저는 길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러기 위해선 내각 인사 역할도 중요할 것 예. 같은데요.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그 5년간 문재인 정부를 뒤돌아보면 네. 임기 마지막에 와서 이제 중진 의원을 통일부 장관, 이인용 이제 원내대표 하시던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이제 아주 차별화되게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초반기부터 이제 중진 의원을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권영세 의원으로 임명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나돌았던 통일부 폐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네. 임기 초반부터 남북 관계를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서 아주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역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정권에도 저는 보여주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인사 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이제 화상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그 정부는 살상용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께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셨던 거죠. 예.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궁금한데요. 저는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자기 나라에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네. 막 그런 희생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딱 대한민국을 찍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이렇게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원할 무기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1950년 6월 한강 방어선에서 그때 메가도 장군이 와서 소련병에게 왜 여기 있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소련병이 무기를 주세요라고 요구했고 그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런 세계의 도움으로 국가도 지켰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의 도움으로 진짜 언어를 만든 우리 나라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꼭 찍어서 한국에 그런 무기가 있으니 좀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외면하는 건요. 대단히 지난 시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서 받은 그런 무기 지원들 이전 또 지요 수십만 명의 100만 이상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웃으면서 집을 떠났던 아들이 사망 신고서가 돼서 왔을 때 그때 외국 어머니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지금쯤은 한번 돌이켜보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달라, 군인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외면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건 강대국이 약소국에 자기 정책적 우사를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금 강요하는 거거든요. 네. 만일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기가 바라던 바를 실현한다면 앞으로 세계 질서는 다시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 발전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저는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정인 이러한 전쟁을 반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우리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우리 선진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두 가지로 쪼개서 드릴까 하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2년 동안 또 공로패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90여 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정말 입법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보람 있었던 그 일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총 9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이제 대안 혹은 이제 법안으로 이제 통과돼서 가결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 법안을 크게 보면 이제 제 지역구가 강남 갑이다나니 1가구 1세대 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한 법안들을 좀 있었고 다음 하나는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 법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통과된 법안들 중에서 가장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엠번방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엄벌하는 이런 이제 병력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킨 걸 제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그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이제 법제처도 다니고 의원실도 다니면서 다 의원들의 이제 사인도 받아서 이제 법안 발의한 겁니다. 그들이 저는 안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나서서 직접 법안이라는 걸 이렇게 발의하는구나. 또 청년들이 국회에 와서 함께 의원과 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걸 처음 보여주는 법안이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입법 활동이나 또 의정 활동을 하실지 계획도 여쭙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제가 그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하고. 하나는 내 손 내만, 이건 대학생들하고 하는 거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태이프,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 프로젝트. 이건 저희 지역구 청년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는 이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이 대단히 먼데 있는 일이 아니다. 의원실에 와서 의원과 같이 하면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결국은 입법화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앞으로 그들이 살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 말씀하시니까 또 힙합 춤 추셨던 그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오늘 그 정말 그 많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인터뷰하면서 그 많이 느꼈는데 그 에너지와 힘을 갖고 역동적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회 TV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최근 잦은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 동향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